눈밭에서 매를 맞던 8살 거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향해 이렇게 외쳤지요. 너 내 얼굴을 훔쳐갔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네가 훔쳤어! 거지와 왕자, 신분도, 자란 곳도 달랐던 두 아이. 그 얼굴은 어찌 그리 똑같았던 것일까요? 흉년이 든 조선, 서강나루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지인 줄 알고 거둔 8살 소년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구전야담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매서운 눈보라가 사흘째 서강나루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룻배들은 강가에 뒤집힌 채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강을 건너려는 사람도, 품삯을 내밀 손님도 며칠째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늙은 사공 도막소는 손님 하나 없는 나루에서 빈 배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은 아들 도겸이 쓰던 삿대가 들려 있었어요. 아들을 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 삿대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 삿대를 깎아둔 지도 오래였지만 손에 익은 것은 늘 도겸의 것이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움마 문짝이 삐걱거리며 빈 나루의 정막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쓸던 도막손의 눈에 갈대밭 위로 몰려드는 까마귀 떼가 들어왔습니다. 또 짐승 하나가 얼어 죽었나 싶어 혀를 찼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갈대 사이에 웅크린 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도막소는 서둘러 눈을 헤치고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숨은 붙어 있는지 가슴에 귀를 대어 한참을 확인했지요.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지자 도막소는 그제야 안도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등에 업고 서둘러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눈길에 발이 푹푹 빠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젖은 집신을 벗기고 죽은 아들이 입던 누비옷으로 몸을 감쌌지요. 화롯불 앞에 눕히고 한참을 지켜보자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무진이에요. 무지는 며칠 전까지 함께 다니던 거지 할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할멈이 며칠 전 길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말도 힘겹게 덧붙였지요. 도막소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무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도막소는 일단 젖은 옷부터 말리기로 하였습니다. 누더기를 벗기던 도막손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발목에 검은 점 7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북두칠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막소는 눈을 몇 번이고 비비며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여느 아이 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은 아니었습니다. 무지는 화들짝 놀라 발을 이불 속으로 감추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도막소는 알겠다는 뜻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고 다시 옷을 말리는데 몰두했지요. 그러다 옷깃에 터진 솔기 사이로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실을 뜯어보니 안감 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가 나왔어요. 반쪽으로 갈라진 푸른 옥에는 용 한 마리의 머리만 남아 있었지요. 등잔불에 가까이 비추자 비늘 사이로 희미한 글자가 언뜻 스쳤습니다. 너무 작아 무슨 글자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막소는 옥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거지 아이가 지니기에는 너무 정교한 물건이었지요. 옥의 결이 곱고 매끄러워 장터에서는 본 적도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닌 아이가 어쩌다 눈밭에 쓰러졌을까? 도막소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행여 나쁜 자들이 찾으러 올까 겁이 나 얼른 감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옥패를 무진 몰래 부엌 바닥의 빈 젓갈독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진은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지요. 불이야, 배를 띄우지 마시오. 도막소는 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지요. 그는 화롯불을 다독이며 밤새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든 무진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도겸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지요. 이 아이가 누구든 오늘 밤만은 얼어 죽게 두지 않으리라. 도막소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칠 줄 모르고 움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간밤의 흔적인 듯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지요. 무지는 화롯가에 앉아 멀거니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막손이 조밥을 내밀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할멈이 남긴 말이 더 있었느냐? 무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쌍아기 우는 날 내 이름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느냐? 무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요. 도막소는 국그릇을 젓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겨울 나루에 두 마리가 함께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지요. 허나 곤줄인 노파가 죽어가는 아이에게 남길 말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희망 한 자라 쥐어준 말일 것이다. 도막소는 그렇게 넘겨짚고 말았습니다. 무지는 밥값을 하겠다며 새벽부터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요. 작은 몸으로 휘두르는 도끼질은 자꾸만 헛나갔습니다. 땀은 뻘뻘 흘리는데 장작은 좀처럼 쪼개지지 않았지요. 한 번은 장작 대신 도끼가 먼저 넘어지며 무진이 뒤로 나동그라졌지요. 도막소는 그 모습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작이 널 무서워하는구나. 무진은 엉덩이를 털며 투덜거렸습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도막소는 도끼를 대신 받아들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목이 아니라 어깨로 내려쳐야 하는 게야. 무진은 그 말을 따라 몇 번이고 다시 도끼를 휘둘렀지요. 마침내 장작 하나가 쩍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무진은 신이 났어 쪼개진 장작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것 보세요. 제가 해냈어요. 그날 저녁 도막소는 아들 도겸이 쓰던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깨진 가장자리를 천으로 감싼 낡은 그릇이었지요. 먼지를 소매자락으로
슥슥 닦아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거기에 보리밥을 주북이 담아 무진 앞에 놓았습니다. 한번 내 밥을 먹었으면 함부로 내쫓지 않는다. 무진은 그릇에 깨진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이 그릇 원래 누구 거였어요? 도막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쓰던 것이라. 무진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막손 아저씨. 처음으로 사공이 아닌 이름으로 그를 불러본 것이었습니다. 도막손은 대답 대신 무진의 밥그릇에 나물을 더 얹어주었지요. 그 무렵 도성에서는 백성에게 나눠줄 진율미가 모자란다는 상소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관리들이 미리 꾸며둔 창고가 아니라 서강나루의 실제 사정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임금은 왕자 이현과 함께 직접 나루를 살피기로 정하였지요. 궁 안에서는 오랜만에 행차에 다들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현은 나루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시종에게 이것저것 캐물었지요. 행차 소식이 전해지자 나루 아전들은 밤새 곳간을 정리했습니다. 썩은 쌀자루는 뒤로 숨기고 다른 고을에 곡식을 빌려와 앞줄만 채워놓았어요. 아전들은 밤새도록 등불을 밝히며 곳간 앞을 오갔습니다. 혹여 들통날까 서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전 하나가 도막손을 찾아와 일렀습니다. 행차 날에는 나루 근처 거지들을 다 쫓아낼 것이요. 도막손은 그 말을 듣고 무진에게 움막에만 있으라 단단히 당부하였습니다. 무진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다음 날 나루 어귀에서 굶주린 노파가 진율미 줄에서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던 장사꾼이 움막 앞을 지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지요. 불쌍해서 어쩐다냐 사흘을 굶었다던데. 무진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막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몫으로 받은 보리 주먹밥을 챙겨 들었어요. 조금만 다녀올게요. 아무도 없는 움막에 그 한마디만 남긴 채 무진은 살며시 문을 나섰습니다. 눈이 그친 하늘 아래 나루로 향하는 무진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지요. 행렬을 막는 병졸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무진은 노파가 쓰러졌다는 자리로 곧장 내달렸습니다. 한편 움막으로 돌아온 도막손은 무진이 사라진 것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빈 화롯가와 열린 문짝만이 그를 맞이하였지요. 행차가 있는 날 아이 혼자 밖에 나갔다는 생각에 발이 절로 나루 쪽으로 향했지요. 무진이 나루에 이르렀을 때 쓰러진 노파는 이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주먹밥을 노파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바로 그때 진율미 자루 곁에 있던 무진을 나루 아전이 발견하였습니다. 저놈이다. 쌀자루. 곁에 있던 도둑놈이 저놈이다. 아전은 다짜고짜 무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무진이 아무리 소리쳐도 아전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임금의 행차를 앞두고 거지를 치워야 한다며
아전은 곤장부터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멍석 위에 무진이 엎어지고 매질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왕자 이현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지요. 멈추어라.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나로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전들은 황급히 매를 거두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현은 천천히 무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든 무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현의 걸음이 그대로 멈추었지요. 같은 눈매, 같은 콧날, 찡그릴 때 올라가는 한쪽 눈썹까지 똑같았습니다. 무진 역시 숨을 멈춘 채 이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마주 보던 무진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 얼굴을 훔쳐갔느냐? 나랑 똑같네. 나루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지요. 임금이 천천히 두 아이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무진의 거친 바짓단 아래로 드러난 점을 본 임금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추었어요. 북두칠성을 닮은 검은 점 7개가 선명했습니다. 이현도 그 점을 보더니 제 바짓단을 거두려 하였지요. 저도 여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임금은 급히 이현의 손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멈추어라. 낮은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임금은 무진에게로 시선을 돌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시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은 거지,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임금은 무진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현과 나란히 세워 놓고 보니 두 아이는 숨소리마저 닮은 듯하였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상선내관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내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행렬 뒤편에서 있던 병조판서 민치겸의 낯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8배 전의 기억이 불현듯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무진의 옷깃 사이로 삐져나온 푸른 끈을 발견한 순간 손에 든 염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염주 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민치겸은 줍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부하 노구산이 슬쩍 그의 옆구리를 찔렀지요. 대감 괜찮으십니까? 민치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민치겸은 부하에게 눈짓을 보내 무진의 뒤를 밟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임금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전하, 도성의 역병이 돌고 있사옵니다. 거지들을 멀리 물리치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임금은 잠시 민치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도막손이 인파를 해치고 달려왔습니다. 무진아! 그의 외침에도 아전들은 아랑곳 않고 무진을 끌고 갔지요. 도막손은 아전에 팔을 붙들며 사정하였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도둑질할 아이가 아니에요. 아전은 도막손에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증거는 나중에 따질 것이니 물러서시오. 도막소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멀어지는 무진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은 사람들 뒤로 끌려가면서도 이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이의 숨이 잠시 멎어 있었습니다. 행차가 끝나자 민치겸은 곧바로 노구산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흔들리고 있었고 민치겸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찻잔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역병 걸린 떠돌이로 꾸며 없애버려라. 노구산이 조심세 되물었습니다. 궁으로 데려가 확인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치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모두의 목이 달아난다. 그날 밤 나루 곳곳에는 붉은 방이 나붙었습니다. 역병촌에서 달아난 아이라는 내용과 함께 숨긴 자도 중죄로 다스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방을 붙이는 관졸들의 발소리가 밤새 운막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웃들은 창틈으로 곁눈질만 할 뿐 누구도 나와 말을 걸지 않았지요. 아전들은 무진히 머물렀다는 이유로 도막손의 배에 붉은 먹칠을 하였습니다. 밧줄까지 끊어놓아 누구도 그 배를 타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평생 나루를 지켜온 배가 하루아침에 죄인의 물건처럼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민치겸의 사병 둘은 운막 뒤로 숨어들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며 항아리며 닥치는 대로 헤집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부엌 바닥의 젓갈독은 텅 비어 보였기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막손이 그 안에 옥패를 숨겨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까닭이었지요. 사병 하나가 투덜거리며 운막을 나섰습니다. 거지 놈 살림에 뭐 볼 게 있다고. 이튿날 아침 아전은 가짜 장부를 들고 도막손을 찾아왔어요. 낯선 아전 뒤로 처음 보는 사내에 하나가 서 있었지요. 어제 진율미 2마리 사라졌는데 내 놈 짓이라는 증인이 있다. 도막손은 기가 막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나루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을 고했단 말입니까? 낯선 사내가 태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도막손은 그 사내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을 알아챘지만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전은 이미 도막손의 팔목에 오랏줄부터 걸고 있었지요. 이야기는 관아에 가서 하도록 하시오. 아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운막을 뒤엎기 시작했지요. 삿대며 그르시며 마당의 눈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아들 도겸의 위패도 그 속에 섞여 나뒹굴었지요. 도막손은 오랏줄에 묶인 채로도 위패를 향해 몸을 뻗으려 하였습니다. 아전은 그런 그를 매몰차게 잡아 일으켰지요. 죄인 주제에 무슨 미련이 그리 많으냐. 옥에 갇혀 있던 무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쌀을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노매 말고 관아의 장부 어느 쪽을 믿겠느냐. 무지는 옥창사를 붙들고 다시 외쳤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아전은 들은 척도 않고 무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요. 도막 쏘는 무진을 감싸며 아전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죄가 있다면 내게 물으시오. 아전은 도막 손에 가슴팍을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도 공범이니 함께 묶여가면 되겠구나. 그 순간 도막손도 함께 오랏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나루 사람들 중 몇몇이 나서려다 서로 눈치를 보며 멈춰 섰지요. 나루 사람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병조판서에 이름이 나오자 하나둘 문을 닫아 걸었지요. 두 사람을 태운 죄인 수레가 나루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수레 창살 틈으로 멀어지는 움막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멀리 정자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민치겸이 옅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증거만 찾으면 끝이다. 곁에 선 노구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레는 관아가 아니라 어디로 보낼까요? 민치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답했습니다. 버려진 군량 창고로 보내라. 관아 문서에는 아예 남기지 말고. 바퀴 자국을 남기며 멀어지는 수레 뒤로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헌부 다모 서은채는 진율미가 사라지는 경로를 조사하려 나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젓갈 장사꾼으로 변복한 채 며칠째 나루 이곳저곳을 살피던 참이었지요. 낡은 무명옷에 비린내 배인 광주리를 이고 다니니 누구도 그녀를 관원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은장도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은채는 죄인 수레가 관아가 아닌 낯선 길로 향하는 것을 보고 눈매를 좁혔습니다. 정식 압송이라면 저 길로 갈 리가 없는데. 그녀는 광주리를 맨 채 수레 뒤를 멀찍이서 따라 걷기 시작했지요.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가던 은채는 비탈길에서 걸음을 서둘렀지요. 그녀는 생선 비린내 나는 광주리를 길 한복판에 엎어버렸습니다. 썩은 젓갈 냄새가 순식간에 주변에 진동했지요. 수레바퀴가 진창에 빠지자 호송병들이 욕설을 쏟아냈지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있소 없소. 은채는 취한 척 비틀거리며 호송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제가 다 치울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호송병 하나가 그녀를 밀쳐내려 하자 은채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더 크게 넘어졌지요. 바퀴에 낀 광주리를 빼내느라 병졸들이 진땀을 흘리는 사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무지는 수레 안에서 그 소란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곁에 묶인 도막손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기회가 올 것이니 손목을 풀어 두거라. 무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목을 묶은 밧줄을 슬며시
비벼대기 시작했지요. 거친 마찰의 손목, 가죽이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무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아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은채가 광주리 밑에서 작은 칼을 꺼내 수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막소는 결박된 손으로 더듬더듬 칼자루를 찾아 쥐었지요. 그는 그 칼로 밧줄을 끊고 무진을 품에 안았지요. 지금이다. 두 사람은 수레에서 뛰어내려 갈대밭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발밑에서 얼어붙은 갈대가 우두두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송병들의 고함이 뒤에서 울려 퍼졌지요. 놓치지 마라, 잡아라. 추격자가 가까워지자 무지는 도막손에 손을 뿌리치어 하였습니다. 제가 반대쪽으로 달릴게요. 그래야 아저씨는 살 수 있어요. 도막소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무진의 발을 꽉 붙들었습니다. 도막소는 무진의 허리띠를 제 팔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 번 내 밥을 먹었으면 내 식구다. 혼자 달아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무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쏟아지지는 않았지요. 무진은 숨을 헐떡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식구가 되면 막손. 아저씨는 나루에 참새도 다 자식이겠네요. 도막소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와중에도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녀석, 그런 농담할 힘은 남았구나. 두 사람은 얼어붙은 갈대 아래 배수로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배수로 안은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지요. 숨을 죽인 세 사람의 입김만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흩어졌습니다. 도막소는 겉옷을 벗어 무진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맨몸으로 눈발을 견뎠지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애써 참으며 도막소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채는 추격자들을 엉뚱한 길로 유인한 뒤 겨우 두 사람과 합류하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그녀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있었지요. 이제 민치겸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무지는 추위에 떨며 도막손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사냥개까지 풀었군요.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도막소는 다친 무릎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하겠소? 은채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는 도요지가 있습니다. 몸을 숨길 곳은 그곳뿐입니다. 세 사람은 다시 눈발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민치겸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을 냈지요. 깨진 도자기 조각이 발치까지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루와 도성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의 병조를 배치하라. 노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날 자리만 살폈습니다. 예, 대감. 곧 채비하겠습니다. 병졸들은 그날로 나루를 오가는 길목마다 창검을 세우고 지켰지요. 지나가는 행인 하나하나를 붙잡아 얼굴을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치겸은 붓을 들어 새로운 방문을 직접 써 내려갔지요. 무진을 숨긴 자는 역병을 퍼뜨린 역적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이 나붙자 백성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이웃끼리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나루 전체에 퍼졌습니다. 은채는 관하로 곧장 가면 매수된 아전에게 붙잡힐 수 있다며 일행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때 온기를 굽던 폐도요지가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당분간 숨을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어두운 산길을 돌아 허물어진 가마들이 늘어선 도요지에 다다랐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발밑에서 서걱거렸지요. 일행은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빈 가마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무진이 기침을 할 때마다 밖에 술락군이 멈춰 서곤 하여 세 사람은 숨소리도 죽여야 했지요. 한 번은 술락군의 발소리가 가마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가 멀어졌습니다. 무진은 그 순간 도막손의 손을 꽉 움켜쥐었지요. 그 짧은 순간이 세 사람에게는 한나절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도막손은 무진의 오코페를 제 허리춤 속에 숨기고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물건만은 빼앗기지 않는다. 무진은 그런 도막손의 손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제 몸에 지녔던 물건 하나가 이토록 큰 소란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은채는 도요지에 흰 점토를 옥패 표면에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작은 손짓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한 채 조심스레 움직였지요. 조심스레 떼어낸 점토판을 등잔불 아래로 가져가 살펴보았지요. 가느다란 등잔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 정적을 채웠습니다. 비늘 사이에서는 건원 8년 쌍생이라는 작은 글자, 일부와 낯선 별, 모양 표식이 드러났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그녀는 점토판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며 확인하였습니다. 손끝으로 글자에 윤곽을 조심스레 따라가 보기도 하였지요. 왕실, 아이의 출생 물건에는 연도와 관상감, 표식이 새겨진다고 들었습니다. 도막소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진이 장터 아이가 아니라 궁과 관련된 아이란 말이오? 은채는 신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반쪽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사 물건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요. 제 몸에 새겨진 비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진인데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막소는 무진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지금 여기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무진은 그 품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지요. 그 순간 도요지 밖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민치겸의 첩자 하나가 담벼락에 붙어 탁 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는 은채가 내뱉은 왕실이라는 말에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첩자는 숨을 죽인 채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이 발밑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지요. 세 사람이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인기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눈 위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긴 채 그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발자국은 다음 날 아침까지도 도요지 담벼락 아래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첩자의 보고를 받은 민치겸은 그날 밤 안으로 관상감 서고의 기록을 없애라 명하였습니다. 보고를 전한 첩자는 상급을 기대했지만 민치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는 첩자를 물리고 홀로 붓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수된 내관은 등잔을 넘어뜨린 것처럼 꾸며 서고에 불을 질렀지요. 기름을 먹인 심지가 순식간에 타올라 서고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붉은 불길이 창살 너머로 넘실대며 밤하늘을 밝게 물들였지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출생일지와 태실 관련 문서를 모조리 삼켰습니다. 두꺼운 문서 더미가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당직 관원들은 발만 동동 굴렀지요. 당시 태실을 관리했던 늙은 관원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기록이 불타고 있소. 누가 좀 도와 주시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다 사병들에게 붙들려 도성 밖으로 끌려갔지요. 끌려가면서도 그는 문서를 살려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산적에게 당한 것처럼 꾸며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동료 관원들은 그의 죽음을 두고도 쉬쉬하며 서로 눈치만 살폈지요. 그의 빈자리는 사흘도 안 되어 다른 관원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치겸은 불탄 서고 앞에서 노후한 등잔 탓이라며 태연히 혀를 찼습니다. 관리들이 평소에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그것을. 그는 손수건으로 손끝의 재를 털어내며 옅은 한숨까지 내쉬었지요. 관리들은 그의 눈을 피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누구 하나 감히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젊은 관원 하나가 입을 열려다 곁에 선배가 소매를 붙잡자 그만 다물었습니다. 민치겸은 남은 출생 기록이 없으니 거지. 아이의 옥조각은 작물에 불과하다며 조정 대신들의 의심을 미리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진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나루 마을의 진율미 배급을 전면 중단하게 하였지요. 굶주린 백성들이 창고 앞에 몰려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빈 돛박을 든 손들이 창고 문 앞에서 힘없이 흔들렸지요.
몇몇은 곳간 문짝을 두드리며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졸들이 창검을 겨누며 사람들을 뒤로 물리려 하였지요. 쌀을 주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소. 아전들은 무진을 내놓지 않으면 역병을 막기 위해 마을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였지요. 노인들은 자식들의 손을 붙들고 그저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찬바람만 스치고 지나갔지요. 병든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쌀 한 줌을 청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힘없이 늘어진 채 가느다란 숨소리만 내고 있었지요. 아전은 민치겸에 명이라며 빈 돛박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명이 그러하니 나도 어쩔 수 없소. 어머니는 눈밭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도막손이 아이 하나를 거두어 온 탓이라며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그 사공이 괜한 아이를 데리는 바람에 온 마을이 이 꼴이 됐소. 다른 이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아니라고 나서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민치겸은 빼돌린 진율미를 사병 훈련장으로 보내며 낮게 웃었습니다. 곳간 가득 쌓인 쌀가마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굶주린 백성이 많을수록 아이를 숨길 곳은 줄어드는 법이지. 노구산이 곁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찌합니까? 민치겸은 손을 휘저으며 답했지요. 백성이란 배고프면 서로를 먼저 물어뜯는 법이다. 힘을 합칠 겨를 따위는 없을 것이야. 노구사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루마을 곳곳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와 노인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새어 나오는 흐느낌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 나루마을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치겸의 사병들은 무진의 낡은 집신 조각을 사냥개에게 맡겨 냄새를 쫓게 하였습니다. 앞서 발견된 발자국이 결국 사냥개들을 도요지 쪽으로 이끌었지요. 노구사는 병졸들을 이끌고 뒤따르며 낮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포위부터 하라. 병졸들은 횃불을 낮게 든 채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지요. 컹컹거리는 개 소리가 점점 도요지 쪽으로 가까워졌지요. 은채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가마의 연통을 통해 빠져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도막손에 다친 무릎 때문에 움직임이 자꾸만 늦어졌지요. 무지는 그런 도막손을 부축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곧 나갈 수 있어요. 무지는 빈 옹기들을 비탈 아래로 굴려 큰 소리를 내고 사냥개들을 반대쪽 가마로 유인하였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의 개들이 방향을 틀어 지저대기 시작했지요. 그 틈을 타 은채는 도막손을 부축해 서둘러 반대편 담벼락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담을 넘으려는 순간 노구산이 이끄는 사병들이 앞뒤를 막았습니다. 횃불을 든 사병들이 순식간에 도요지를 에워쌌지요. 은채는 무진만이라도 보내려 칼을 뽑아들었지요. 제가 막을 테니 두 분은 먼저 가세요. 도막소는 무진을 담 너머로 밀어 올리다가 사병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무진의 비명이 도요지 안에 울려 퍼졌지요. 무진이 담을 넘어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도막손이 사병들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은채는 무진의 팔을 붙들고 어두움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안 돼요. 지금 나서면 모두가 다 잡히고 맙니다. 도막소는 끝내 민치겸의 별채로 끌려갔습니다. 민치겸은 결박된 도막손 앞에 아들 도겸의 죄한 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문서에 글자들이 일렁이며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이 아이를 넘기면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마. 민치겸은 여유롭게 차한 모금을 넘기며 도막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도막손은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흥정거리로 삼지 마시오. 민치겸은 그 말에 도겸의 위패를 바닥에 내던지고 가죽신으로 짓밟았지요. 나무 위패가 갈라지며 바닥에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어차피 죽은 자의 이름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도막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결박된 몸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진 위패, 조각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치겸은 오코페에 행방을 묻기 위해 도막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게 하였습니다. 말해라, 옥패를 어디에 숨겼느냐? 도막손은 이를 악문채 신음만 삼킬 뿐 입을 열지 않았지요. 민치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음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병풍 뒤에 붙잡힌 무지는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아도 소리만은 막을 수가 없었지요. 주변의 아전과 군관들은 민치겸의 잔혹함을 알면서도 병조판서의 눈에 들기 위해 도막손을 역적이라 욕하였습니다. 도막손이 끝내 입을 열지 않자 민치겸은 낮게 명령하였지요. 저 사공에 두 손을 다시는 삿대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사병들이 도막손에 손목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무지는 병풍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막손 아저씨가 영영 손을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진의 머릿속을 스쳤지요. 병풍 틈으로 새어 드는 등잔불 빛이 무진의 젖은 눈가에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오코페를 품속에 꼭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을 내주면 막손 아저씨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하지만 손이 떨려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는 도막손에 신음소리를 듣다 못해 병풍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병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지요. 멈추세요. 오코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무진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치겸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구산조차 놀란 눈으로 무진을 바라보았지요. 무진은 민치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말하였습니다. 바닥에 짚은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왕자도 아니고 아저씨 아들도 아니에요. 아저씨를 놓아주고 저만 데려가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막손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다 물어라. 부러진 손가락으로도 그는 몸을 일으켜 무진에게 다가가려 하였지요. 무진은 아저씨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귓가를 울리는 그 외침을 듣지 않으려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자신이 사라져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지요. 민치겸은 아이가 제 발로 포기하는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았습니다. 기특하구나. 그럼 그 아이 말대로 해주지.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nak히게 울려 퍼졌지요. 노구사는 그 명령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도막손을 나루의 빈 창고에 가두고 무진을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병졸들에게 발을 붙들린 채 끌려가는 무진의 발끝이 눈밭에 자꾸만 끌렸습니다. 지나치는 갈대숲이 바람에 서거기는 소리만이 무진의 귓가를 채웠지요. 무진은 얼어붙은 강바람 속에서도 죽은 거지 할멈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지요. 배를 대던 뱃사공, 저녁 연기 피는 마을 할멈이 불러주던 노랫말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만은 끝내 잊지 못하고 목이 메었지요. 곁을 지키던 병졸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병들은 무진을 오래된 굴량선에 돛대에 묶고 배 안에 마른 집과 기름을 뿌렸습니다. 묶인 손목 사이로 차가운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노구산이 횃불을 던지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집더미가 붉게 타올랐지요. 불길이 배전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치솟는 불길과 갈라지는 널빤지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파고들어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요. 그 순간 어린 시절에 흐릿한 파편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차가운 강물 흔들리는 배, 낯선 손길이 연달아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와 울음소리도 뒤섞여 떠올랐지요. 붉은 비단을 두른 사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첫째 왕자를 강에 던져라. 그 목소리는 지금 눈앞에선 민치겸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무진의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듯 굳었지요. 불길이 밧줄까지 번지자 무진은 발목에 점을 움켜쥐었지요. 자신이 한번 강에 버려졌던 아이라는 사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에도 그 깨달음이 무진을 붙들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무진의 머릿속은 그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깃을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돛줄을 끊었고 불타는 돛이 사병들 위로 무너져 내렸지요. 병졸들이 놀라 흩어지는 사이 좁은 틈이 열렸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배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구산이 칼을 빼들고 은채가 숨은 방향으로 달려가려 하였지요. 은채는 나루에 그늘에서 활을 겨눈 채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진아, 물로! 뛰어내려! 무진은 그 외침을 듣고 몸을 뒤틀어 남은 밧줄을 빠져나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갑판을 박차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은채는 작은 나룻배를 몰아 불타는 굴량선에 바짝 다가붙였습니다. 노를 젓는 그녀의 팔에서 힘줄이 붉어져 나왔지요. 무진은 끊어진 밧줄을 붙잡고 차가운 강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무진의 몸이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들었지요. 숨이 턱 막히는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은채는 재빨리 노를 저어 무진을 건져 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무진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은채는 자신의 겉옷마저 벗어 무진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것이다. 한편 창고를 빠져나온 도막소는 민치겸의 부하가 외치던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부서진 창고, 문틈으로 겨우 몸을 빼낸 뒤였지요. 낯익은 그 목소리는 8년 전 아들 도겸을 압송하던 군관의 것과 똑같았지요. 도막손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가에 빈 정자의 몸을 숨긴 뒤에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병졸들의 고함이 잦아드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요. 무진은 젖은 몸으로 정자 기둥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막소는 젖은 옷자락을 움켜쥔 채 은채에게 조심세 입을 열었습니다. 도겸이 죽기 전에 헛소리처럼 남긴 말이 있었소. 8배 동안 가슴에만 묻어둔
말이었습니다. 굴량선의 왕씨,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꺼내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무진도 불길 속에서 들은 말을 전하였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전하려 애썼습니다. 첫째 왕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민치겸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말을 맞추어 보다 동시에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치겸이 왕자를 없애기 위해 굴량선을 태우고 이를 발견한 도겸, 님에게 횡령죄를 씌운 것입니다. 정자 안에는 잠시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하는 침묵이 흘렀지요. 강물 흐르는 소리만 있어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막손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 슬픔이 먼저 앞섰습니다. 젖은 옷 한 벌씩만 남은 세 사람은 주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는 도막손에 부러진 손을 바라보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저는 거지 할머니한테도 아저씨한테도 궁에도 버림받은 아이 같아요. 말을 내뱉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도막손은 부러진 손으로 무진의 뒤통수를 서툴게 끌어안았습니다. 낳지 않았어도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내 아비다. 무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음을 삼키던 무진이 겨우 고개를 들었지요. 일행은 빈솥에 눈을 녹여 끓였지만 쌀한 톨 없이 맹물만 끓어올랐지요. 허옇게 끓는 솥 안을 세 사람이 말없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힘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쌀이 물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날인가 봐요.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도막손은 품속에서 아들 도겸의 밥그릇을 꺼내 무진에게 내밀었지요. 깨진 가장자리를 천으로 감싼 그 그릇이 등불 아래 빛났습니다. 무진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가 그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도막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하늘 위로 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별빛이 정자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도막손은 도겸이 살아있을 때 옹기 밑바닥을 유난히 두껍게 빚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도유지로 다시 가봐야 하겠소.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위험하지만 가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일행은 밤길을 되짚어 폐도요지로 돌아갔습니다. 깨진 옹기들이 달빛 아래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바스러진 조각들 사이로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지는 사병이 깨뜨리지 않은 옹기들을 하나씩 두드려 보았지요. 톡톡, 톡톡 손끝이 아릴 때까지 두드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채와 도막손도 곁에서 흩어진 옹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폈지요. 여러 개를 두드리던 끝에 속이 막힌 듯 둔탁한 소리가 나는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소리가 달라요. 은채가 항아리 밑을 깨자 기름 먹인 천에 쌓인 문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어헤치자 빼곡한 글씨가 드러났지요. 굴량미 이주 장부와 도겸의 짧은 서찰이었지요. 장부에는 민치겸의 수결과 함께 진율미를 사병훈련장으로 보낸 날짜와 양, 굴량선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낮은 탄식을 내뱉었지요. 이 정도면 영모에 가까운 증거입니다. 도막 쏘는 아들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을 잡으려다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년간 가슴에 품어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그는 장부 위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지요.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만이 어두운 도요지를 채웠습니다. 무지는 그런 도막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도겸의 서찰 끝에는 8년 전 왕자를 배에 태웠던 전직 내관 한백수가 북악산 패봉수대에 살아있다는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암호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으며 뜻을 풀어내었지요. 세 사람은 서찰을 품에 넣고 곧장 북악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내내 무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에 자욱하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일행이 봉수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민치겸의 사병들이 아래 출입구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봉수대 아래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 중턱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노구산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태워라. 재도 남기지 말고. 무지는 좁은 배수구로 기어 들어가 안쪽 빗장을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막 쏘는 그런 무진을 붙들며 막아섰지요. 또 아이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지는 그의 손을 조심스레 풀어내며 답하였습니다. 제가 찾을 이름이라면 저도 움직여야 해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지요. 무지는 오코페를 품에 넣고 연기가 자욱한 배수구 속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좁은 통로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매캐하였습니다. 무지는 소매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앞으로 기어나갔지요. 한참을 나아가자 어렴풋이 빗장 소리가 들려오는 안쪽 방이 보였습니다. 봉수대 안에서 귀가 어두운 노인 한백수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지요. 주름진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요? 이 야밤에 노인은 지팡이를 든 채 경계하듯 한 걸음 물러섰지요. 무지는 다급히 오코페를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계단을 삼키며 세 사람의 퇴로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계단 아래에서부터 점점 위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다음 길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무지는 봉수대 안쪽의 봉화불 통로를 열어 연기를 위로 빼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서서히 거치며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지요. 무진의 이마에는 땀과 그을음이 뒤섞여 흘러 내렸습니다. 은채는 젖은 멍석으로 계단에 불을 덮어 꺼트렸지요. 몇 번이고 멍석을 두드려 남은 불씨까지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등잔불에 번뜩였지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백수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도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한백수는 말 대신 목패의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여윈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중전마마께서 8년 전 같은 얼굴의 두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무지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에 말문이 막혔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도막손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백수는 오코페를 보자 품속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오랜 세월 품어온 비밀을 조심스레 펼쳐냈지요. 두 조각을 맞추자 완전한 쌍용과 유년 두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무지는 그 빛나는 옥패를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한백수는 목패에 글씨를 이어 써내려갔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의 오코패에는 왼쪽 용이,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오코패에는 오른쪽 용이 새겨졌습니다. 무진이 지닌 조각은 먼저 태어난 왕자 이윤의 것이었지요. 8배를 떠돌던 이름 없는 소년이 비로소 진짜 이름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무지는 제 손에 들린 온전한 옥패를 가만히 쥐어보았지요. 낯설고도 익숙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민치겸이 그 아이를 납치해 굴량선에 실었다는 사실이 이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은채는 한백수와 증거물을 비밀리에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 말을 달려 날이 밝기 전에 궁문에 도착하였지요. 문지기는 은채의 사헌부 패를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임금은 두 조각의 오코페를 보자 자리에서 내려와 직접 걸음을 옮겼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걷는 임금의 모습에 대신들이 출렁였지요. 임금은 무진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였습니다. 외척의 위협에서 너를 살리려 잠시 궁 밖으로 보냈으나 호송 내관이 배신하여 너를 잃고 말았다. 목소리 끝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두 눈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려 하였지만 소용없었지요. 무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8배 동안 쌓여온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하였습니다. 임금이 아이를 안으려 손을 뻗자 무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낯선 손길에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도막손의 옷자락부터 붙잡았습니다. 도막손은 친아버지에게 가야 한다며 무진의 손을 놓으려 하였지요. 그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직해 배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두 손으로 그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싫어요, 가지 않을래요. 무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진을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임금은 도막손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준 은혜뿐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준 은혜까지 갚을 그것이오. 도막손은 몸둘 발을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곁에 선 무지는 도막손의 손을 꼭 붙든 채 놓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에 모인 대신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지요. 곁에 선 이현이 조심스레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이 여기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무지는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형제의 얼굴에 비친 아침 햇살이 같은 빛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치겸은 무진이 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영모의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를 몰아붙였지요. 책봉식 날 임금과 두 아이를 함께 없애야 한다. 그는 군기시에서 빼돌린 화약을 종묘 앞 바퀴, 상자와 향로, 받침 아래에 나누어 숨기게 하였지요. 민치겸의 눈빛에는 망설임의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구사는 밤새 화약을 나르며 행여 들킬세라 숨을 죽였습니다. 궁 안에 매수된 내관은 무진의 예복 안쪽에 붉은 봉수 표식을 몰래 달아 두었습니다. 바느질 자국을 숨기려 옷깃 안쪽 깊숙이 표식을 꿰맸지요. 암살자들이 멀리서도 목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표식이었지요. 이현은 무진이
돌아온 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시종들 사이에서도 두 왕자의 어색한 거리는 은연중에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관들이 예복을 바꾸려 수군대는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지요. 이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현은 민치겸이 자신까지 희생시킬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중에 무진의 처소를 찾아가 모든 내용을 털어놓았지요. 문틈으로 새어 드는 달빛 아래 이현의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형님, 제 예복에도 그 표식이 있습니다. 무진은 놀라 이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지요. 이현은 자신이 겁이 많아도 얼굴만큼은 무진과 똑같다며 제안하였지요. 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진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바꾸면 암살자들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무진은 동생을 위험에 넣을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일이야. 무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지요. 이현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였지요. 궁에서 자란 저도 이제 형을 한 번은 지키고 싶습니다. 무진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무진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약하듯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왕자는 시종들의 눈을 피해 예복과 머리 장식을 맞바꾸었습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아 보였지요. 시종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오코페마는 서로의 품에 하나씩 나누어 지녔지요. 이현이 붉은 표식이 달린 예복을 입고 의식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을 애써 감추며 걸음을 옮겼지요. 그동안 무진은 은채와 함께 향로 아래 화약선을 찾아 나섰지요. 두 사람은 종묘 경내를 조심세 살피며 숨겨진 화약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를 피해 몸을 낮추며 움직였지요. 은채는 향로 받침 아래를 손으로 더듬으며 낮게 속삭였지요. 여기 심지가 느껴집니다. 무진은 재빨리 품속의 작은 칼로 심지를 끊어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칠 새도 없이 서둘렀지요. 암살자가 이현을 무진으로 착각해 끌고 가자 이현은 일부러 왕자답지 않게 크게 울었습니다. 으앙, 아파요. 살려주세요. 사병들은 입을 막느라 허둥거리며 서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 사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이게 왕자가 맞나?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사병이 황급히 손짓하며 재촉하였습니다. 일단 옮기고 나중에 확인하자. 이현은 그 틈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일부러 몸을 비틀어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지요. 멀리서 그 소란을 지켜보던 무진과 은채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이 화약을 찾아 없앨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지요. 민치겸은 붉은 예복의 아이가 붙잡혔다는 신호를 받고 낮은 목소리로 명하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책봉식이 끝나기만 기다리며 그는 품 안의 신호패를 매만졌습니다. 향로에 불을 붙여라. 그러나 무진과 은채가 화약선을 잘라놓은 까닭에 향로에서는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기대했던 폭음 대신 옅은 연기만 피어오르자 민치겸의 낯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요.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은 사병의 손을 깨물고 의식장으로 달아났습니다. 병졸이 아파 소리치는 틈을 다 재빨리 몸을 뺐지요. 붉은 예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무진이 왕실 예복을 벗어던지 채 나타났지요.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두 왕자가 동시에 임금 곁에 서자 민치겸의 사병들은 어느 아이가 목표인지 몰라 서로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의식장 전체가 순식간에 출렁였지요. 대신들과 백성들이 저마다 놀란 얼굴로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매복해 있던 금군이 순식간에 의식장을 에워쌌지요. 창검이 일제히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노구산을 비롯한 사병들은 무기를 버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요. 창칼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민치겸은 마지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굴량 창고의 불을 지르라고 외치며 말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다급하게 궁궐 담장 밖으로 향하였지요. 그러나 미리 매복해 있던 금군 몇이 말고삐를 붙잡아 그를 낙마 시켰습니다. 민치겸은 흙바닥에 나뒹굴며 거친 신음을 내뱉었지요. 도막 쏘는 민치겸이 유독 그 창고를 태우려 하는 것을 보고 눈을 번뜩였지요. 저기에 도겸이 남긴 것과 이어지는 비밀이 있는 게로군.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창고 쪽으로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무진과 은채도 그 뒤를 따라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무진과 은채는 창고 바닥에 이중 널판을 찾아냈습니다. 먼지 쌓인 널판
틈으로 손끝을 넣어 힘껏 들어 올렸지요. 낡은 나무판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왕자 납치 명령서와 화야 반입표가 발견되었지요. 납치 명령서에는 민치겸의 수결과 인장이 찍혀 있었으며 도겸에게 죄를 씌우라는 지시까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무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8배 전에 진실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문서를 품에 소중히 안고 궁궐로 내달렸습니다. 증거가 궁 앞에 펼쳐지자 민치겸은 책임을 노구산에게 떠넘기려 하였습니다. 저놈이다. 꾸민 일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져 나왔지요. 노구사는 살기 위해 모든 명령이 병조판서에게서 나왔다고 폭로하였지요. 거짓말 마시오. 대감이 직접 시킨 일 아니오. 노구산의 외침에 주변에 모인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낮은 탄식과 놀란 숨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병졸들에게 붙들린 민치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임금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낮게 명하였지요. 저자를 의금부로 끌고 가라. 의금부 관졸들이 민치겸의 발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발버둥 치는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병조판서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무진과 이현은 서로의 손을 꼭 붙든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형제의 어깨 위로 아침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은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이를 향해 걸어왔지요.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문서, 뭉치가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의금부 국문장에는 임금과 대신뿐 아니라 진율미를 빼앗긴 나루 백성들까지 지켜보도록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춤추겨 지내던 백성들의 눈빛에 비로소 생기가 돌았지요. 사흘 밤낮을 걸어 국문장까지 찾아온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나를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였지요. 한백수는 왕자 납치 당시에 이를 목패에 적어 증언하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써 내려간 글자마다 8배 동안 눌러온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은채는 굴량미, 장부와 화약, 반입표를 차례로 제시하였지요. 도막소는 부러진 손으로 도겸의 죄한 문서를 들어 올리며 진술하였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이 그대로 굳은 채 문서를 힘겹게 쥐고 있었지요. 제 아들은 횡령범이 아니라 민치겸의 죄를 밝히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국문장 전체에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수되었던 아전과 내관들은 형벌을 줄이기 위해 서로 민치겸의 명령을 폭로하였지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때 그의 눈치만 살피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등지고 있었지요. 민치겸은 가시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마당을 기어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한때 백성의 목숨을 함부로 쥐고 흔들던 손이 이제는 흘바닥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의금부 나졸들이 그런 그를 붙들어 다시 꿇어 앉혔습니다. 임금은 민치겸의 관직과 재산을 몰수하고 반역죄로 처벌하게 하였습니다. 빼돌린 곡식은 굶주린 고을에 돌려보내도록 명하였지요. 국문장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안도의 탄식이 번져 나갔습니다. 몇몇은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지요. 도겸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나루 마을에는 그가 지키려 했던 진율미를 나누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지요. 비석 앞을 지나는 이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곤 하였습니다. 봄이 되면 자리에 들꽃이 소복이 피어나곤 하였지요. 무지는 첫째 왕자 이윤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도막손이 궁 밖으로 떠나려 하자 맨발로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찬 돌바닥이 발바닥을 찔러도 무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궁녀들이 놀라 버선을 들고 뒤쫓아왔지만 무지는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도막소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차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국문 앞을 지키던 내관들도 그 광경의 숨을 죽였지요. 임금이 조용히 다가와 도막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막지 않을 그것이오. 왕실 잔치상에서 무지는 화려한 금그릇을 밀어두고 도막손이 보관하던 낡은 아들의 밥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주변에 앉은 대신들이 그 모습에 조용히 눈길을 주고받았지요.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깨진 가장자리를 천으로 감싼 그 그릇이 잔치상 한가운데 놓였지려. 그는 맞춰진 쌍용 오코페를 밥그릇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유년 두 글자가 등불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 밥을 함께 먹어주십시오. 도막손은 부러진 손으로 숟가락을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숟가락을 겨우 들어 올렸지요.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현이 무진의 옆에 앉아 같은 밥그릇에 숟가락을 보탰습니다. 세 사람의
숟가락이 한 그릇 안에서 가만히 부딪혔지요. 낡은 그릇 속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대청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와 두 조각이 맞춰진 옥료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채와 한백수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낡은 밥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봄바람을 타고 천천히 흩어졌습니다.